여러분은 파업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인 일자리가 달린 회사를 상대로 강경하게 투쟁하다가 결국 그 회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리는 것도 바로 노동자들이니까요.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2003년 경기도 안양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제지 공장의 이야기를 통해 노사관계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961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 시절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재준. 그는 리어카 하나를 끌며 종이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리어카의 종이를 가득 싣고 발품을 팔아가며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했죠. 당시 많은 실향민들이 그랬듯 그에게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인쇄용지 회사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도난 회사를 기피했지만 전재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을 돌보고 직접 영업에 나서며 때로는 자신의 월급도 포기하면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40년이 흐른 뒤 경기도 안양시 만항우 안양사동 수암천변에 자리 잡은 그의 공장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은 공업도시 안양을 상징했고 사람들은 그 굴뚝을 보며 우리 동네에도 이런 큰 공장이 있다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는 인쇄용지와 화장지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제지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고 거래처들도 저 회사 물건은 믿을만하다며 신뢰를 보냈죠. 60여 명의 직원들이 3교대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노사관계는 매우 건전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였고 노조는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합리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협상 시즌이 되면 노사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올해는 경영이 어려우니 임금 인상률을 조금 낮춰줄 수 있겠나? 대신 내년에는 좀 더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의 합리적 타협이 가능했던 거죠.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들도 함께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이 늘어나고 복지시설이 개선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이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는 걸 체감했고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생산성도 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 40년 가까이 이런 관계가 유지되었던 거죠. 1997년 말 대한민국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였죠.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기아자동차, 한보철강, 산미그룹, 진로그룹,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거리에는 IMF 극복, 플래카드가 나붙었고 사람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막막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비극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직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 노숙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 이야기들,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양의 그 제지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소기업이었기에 타격은 더 컸습니다. 먼저 거래처들이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재고를 줄여야 한다며 발주량을 반토막 냈죠. 어떤 곳은 아예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대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납품은 했는데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대폭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뛰었죠.
회사의 운영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펄프 가격이 환율 급등으로 치솟았거든요. 전재준 회장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40년 가까이 일궈온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이 회사 측에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양보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상여금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학자금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당시 많은 직원들이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잔업과 특근 수당도 대폭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기로 합의한 거죠. 각종 복지 혜택도 축소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계산해보니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가치였죠. 노조 조합원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야 했죠.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1억 원을 포기하는 게 아깝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는다. 그러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억 원의 월급을 모두 잃는 거다. 조합원 총회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45입니다. 이 나이에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직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40년 가까이 이 회사를 키워오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여기서 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양보안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력입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살아남으려 노력하는 것. 노조의 양보로 회사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자 운영자금에 여유가 생겼고 은행의 이자도 제때 낼 수 있었습니다. 전재준 회장도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입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했죠. 영업사원들은 발로 뛰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회사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며 자부심을 느꼈고 전재준 회장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은 노사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03년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가입한 것입니다. 더 큰 조직과 연대하면 우리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노조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기존의 온건한 노선을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순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까?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노조 교육 시간에는 투쟁의 역사가 강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양보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젊은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하지만 나이 많은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AMF 때 만든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닌가? 그해 임금 협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노조의 요구안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임금 대폭 인상, 복지 확대, 고용 보장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죠. 회사 측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AMF 때 어떻게 함께 위기를 넘겼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하지만 노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회사도 이제 상황이 나아졌으니 직원들에게 보상해야죠.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사는 경영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고 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부추겼습니다. 회사는 돈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압박을 강하게 해야 양보합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노조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공장 앞에 피켓과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정당한 임금 인상 보장하라.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동네에 메아리쳤죠. 공장 정문은 봉쇄되었고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만다. 조합원들은 당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파업 중에는 당연히 급여가 나오지 않죠.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집에서는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한 조합원의 아내가 파업 현장에 찾아와 남편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이번 달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낼 건데? 또 다른 조합원은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정신 차리게. 40년 된 회사 그만두고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할 건가? 파업이고 뭐고 당장 들어가서 일하게. 한편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지업은 납기 준수가 생명입니다. 인쇄소에서 종이를 주문하면 정확한 날짜에 납품해야 인쇄 일정을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자 약속된 납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사 분규로 인해 납품이 지연됩니다. 처음에 거래처들은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주일만 기다리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이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처들은 다른 업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다른 곳에서 물량을 받겠습니다. 한 번 떠난 거래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는데 굳이 다시 바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 달 반 만에 무너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노사 분규가 심하다더라. 거래하면 안 되겠어. 금융기관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한 달 넘게 멈춰 있는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일부 은행은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동요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외상 거래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통보해왔죠. 파업이 3주, 4주로 길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40년 된 회사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을 리 없어. 회사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가 양보할 거야. 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런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회사는 으름장만 놓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노동자가 당열하면 회사는 결국 굴복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가까이 운영된 회사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을 리 없어. 사장님도 이 회사를 사랑하시잖아. 둘째, 자신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우리 같은 숙련 기술자들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없어. 우리가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거야. 셋째,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IMF 때도 우리가 양보해서 회사를 살렸잖아. 이번에는 반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보답할 차례야.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은 착각이었습니다. 한편 전재준 회장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80세를 넘긴 노인이었죠.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대립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키워온 회사입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웃었죠. IMF 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원들이 공장 앞에서 꽹과리를 두들기며 자신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라. 정당한 대우를 하라. 구호가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직원들을 못 살게 굴었나?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호화 생활을 했나? 나도 직원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화장실을 쓰며 일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더 싸워보자는 기력이 있지만 80세 노인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장에게는 이미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양의 공장 부지를 시에 기증하고 사업은 경남 함안으로 옮기려던 계획이었죠. 원래는 직원들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고민 끝에 전재준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그냥 접자. 회사 측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안양 공장을 폐쇄한다. 공장 부지는 예정대로 안양시에 기증하고 사업은 경남 함안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직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에 더해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 발표를 듣고 노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조합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겁주는 거야. 정말로 문을 닫을 리 없어. 협상 카드일 뿐이야.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야. 민주노총 간부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회사의 심리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40에서 50대 직원들은 불안했죠. 한 조합원이 노조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좀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회사 제안도 나쁘지 않잖아요. 법정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주겠다는데 받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강경파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앞잡이요. 배신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싸운 건데 이제 와서 포기하자고?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강경파의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파업은 5주, 6주로 길어졌습니다. 회사는 생산 중단으로 매일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노조 조합원들은 무급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집에서는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파업 중이라 수입이 없으니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거죠.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뒀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아이들의 초췌한 얼굴,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싸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회사 측도 힘들었습니다. 거래처를 잃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직원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더 아팠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9월 중순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0여일간의 파업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죠. 회사는 위로금을 조금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처음 제안보다 몇백만 원 정도 더 주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는 이를 투쟁의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싸워서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 9월 23일 40여일간의 파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나이 많은 직원들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파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회사는 예고했던 대로 공장 폐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잠깐, 우리 합의했잖아요. 위로금도 받기로 했고 파업도 끝났는데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회사가 계속 운영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양 공장을 폐쇄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로금 협상을 한 것이지 공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회사의 결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합의된 보상을 지급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권리였으니까요. 60명의 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조합원들 사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40여일 동안 싸워서 얻은 게 실직이란 말인가? 계산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처음 회사가 제안한 위로금보다 몇백만 원 더 받게 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백만 원을 위해 40여일간 무급으로 파업했고 결국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한 조합원이 계산해봤습니다. 40여일간 받지 못한 월급이 약 300만 원,
위로금으로 추가로 받은 돈이 400만 원. 결국 100만 원 남는 셈인데 그 대가로 앞으로 20년은 다닐 수 있었던 직장을 잃었다. 더 비극적인 건 재취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에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조업 숙련공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다른 공장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전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0대, 후반, 50대 직원들은 막막했습니다. 한 50대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종이 만드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지 공장에 이력서를 내니까 46일 파업에 참여하신 분이시네요.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파업 참여 이력이 재취업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뽑으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도 파업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결국 많은 전직 직원들이 영세 공장이나 서비스업으로 전직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근무 조건도 훨씬 열악했습니다. 일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파업 이력 같은 거 안 따지니까요. 하지만 50대에 택시 운전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일부는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노숙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호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조 간부가 뭐라고 하든 민주노총이 뭐라고 하든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